인적 없는 섬을 감도는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사람은 떠나고 바람만 남아있는 섬. 휠체어에 앉은 여자 앞에 펼쳐진 바다의 배 한 척이 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모터 소리가 한동안 허공에 머물다가 천천히 파도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하얀 물결과 따라붙는 냉기뿐.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남자의 마지막 말이 얼음보다 더 차갑게 귓가로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눈앞에서 멀어지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내 운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대체 무슨 일일까요? 휠체어와 함께 외딴 섬에 버려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지만 집안 공기는 차갑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50대 중반의 그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잃었습니다. 거실 한편에서 남편 한태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점심 먹어야지. 식탁에 죽 데워 놓았으니까 나중에 먹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는 달랐습니다. 나 지금 나왔어. 응? 걱정 마. 저 여자 아무것도 몰라. 이수진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축 늘어지니까 간혹 침이 흘러내리는 것도 닥지 못합니다. 5년 전 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까지 오락가락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립니다. 남편 한태민과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함께 들어옵니다. 오지혜. 그녀는 한태민의 팔짱을 끼고 거실로 들어서며 코를 찡긋합니다. 오빠, 여기 냄새 좀 나는데. 창문 좀 열까? 한태민이 대답합니다. 그래.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이수진 쪽을 힐끔 봅니다. 저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공기가 탁하지 뭐. 죽이 그대로 있네. 이 사람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녀가 이수진 앞으로 다가갑니다. 손에는 다시 데워진 뜨거운 죽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아줌마, 밥은 먹어야지. 오지혜의 목소리가 달라붙듯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툭! 죽그릇이 이수진의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행동입니다. 아, 뜨거워. 오지혜가 꾸민 듯한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뜨거운 죽에 데인 건 이수진의 손입니다. 손등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허공만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오지혜가 신기하다는 듯 말합니다. 오빠, 이 사람 봐. 뜨거운 거 쏟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진짜 머리가 나간 거 맞네. 한태민이 다가와 휴지로 대충 손등을 닦아줍니다. 내가 말했잖아. 사고 난 후 정신도 나갔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오지혜가 소파에 앉으며 속삭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한태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전히 바보야. 의사가 그러는데 뇌 쪽 손상이 커서 회복 가망이 없대. 그 말에 오지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럼 그 땅과 건물 이야기 오늘 해도 돼? 한태민이 주위를 살피다가 작게 대답합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어. 인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넘길 수 있어.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초점 없던 눈빛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눈으로 돌아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한태민은 이수진을 거실 한쪽에 옮겨놓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에서는 한태민과 오지혜가 하하호호하며 이수진이 모아둔 재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이수진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눈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한태민이 이수진을 휠체어에 앉히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나 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그의 목소리는 다정합니다. 마치 정말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처럼 들립니다. 이수진은 반응이 없습니다. 한태민은 그녀를 차에 태우고 짐을 싣습니다. 여분의 담요, 물병, 그리고 휠체어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듭니다. 한태민은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뒷좌석에 이수진을 힐끔힐끔 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에서 내려 다시 배로 이동합니다. 육지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파도가 출렁이며 검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섬 전체를 감싸는 바람은 거짓말처럼 고요했고 멀리서 울리는 갈매기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조용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도 불빛도 없는 섬, 오직 파도만이 살아있다는 듯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섬 위로 짙은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밤의 기척이 바다 깊은 곳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도는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듯 부서졌고 고동빛 해무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채로 섬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섬. 그곳에 도착한 한태민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래, 지금 다 왔어. 걱정 마. 깨끗하게 처리할 거야. 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오늘 저녁에 샴페인 준비해놔. 축배 들어야지. 이수진 무릎이 담요 아래에 휴대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고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합니다. 해초가 감은 방파제 기둥 아래에서 바다새 한 마리가 날개를 털고 있습니다. 한태민이 이수진을 안고 배에서 내립니다. 여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공기 진짜 좋지? 그리고 휠체어를 내려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수진을 앉힙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완전한 고립된 섬입니다. 한태민은 그녀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면을 벗습니다. 이수진. 한태민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 당신은 어차피 평생 이렇게 살 거잖아. 나는 아직 인생이 남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타고 왔던 배로 돌아갑니다. 배에 시동을 걸다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이수진의 무릎 위에 툭 던집니다. 이거라도 있으면 좀 버티겠지. 뭐? 배 시동이 걸립니다. 한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무 속에서 정박해 있던 작은 배가 천천히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닷줄이 바닷속에서 끌려 나오며 금속이 비명을 질렀고 파도의 결은 섬을 향하던 방향을 거꾸로 돌려 달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점점 멀어지고 모터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이수진은 물살을 가르며 멀어지는 배를 바라봅니다. 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섭니다. 5년 만에, 아니, 6개월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한태민,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내 운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섬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담요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녹음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시간 42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녹음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한 번 울리고 상대가 전화를 받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다급한 남자 목소리입니다. 변호사님. 이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유기 현장 증거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이랑 같이 이동 중입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 1시간쯤이야. 이수진이 휠체어를 발로 밀어냅니다. 휠체어가 바위 아래 바닷물로 굴러떨어집니다. 바위에 부딪혀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금세 파도가 삼켜버립니다. 이수진은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바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한태민. 내가 차려놓은 밥상 이제 엎으러 간다. 저 멀리서 모터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섬에서 나와 국도를 달리는 경찰차 안. 이수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정확히 6개월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깬 이수진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발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5년 동안 아무 감각도 없던 발가락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힘을 줘봤습니다. 꿈틀,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을 남편을 깨워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바닥을 기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낯선 톤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한 목소리. 이수진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옆였네. 걱정 마.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못 일어난대. 그냥 저대로 병원 신세지다 죽는 거지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끔찍했습니다. 건물과 땅은 인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넘길 거야. 역겨워 죽겠어. 볼 때마다 구역질 나는데 그 건물과 땅값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천둥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꽉 다물고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다리가 나은 것을 숨기자
그리고 증거를 모으자. 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까지 완벽해지자. 다음 날부터 이수진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했을 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전히 아무 감각이 없어요. 밤마다 그녀는 연습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 2시,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꺾일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더 치밀해졌습니다. 한태민이 오지혜를 집에 끌어들여 안방에 함께 있을 때도 이수진은 거실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조금만 참자. 지금 일어나면 끝이다. 매일 밤 허벅지에 바늘을 꽂아가며 참았습니다. 한 번은 한태민이 인감도장을 찾으려 밤새 집을 뒤졌습니다. 어디 처박아 둔 거야? 그는 장롱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은 거실 소파 위 낡은 방석 솜 속에 꿰매져 있었고 한태민이 바로 그 방석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비웃으며 그 모습을 휠체어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라. 평생을 찾아도 못 찾을 거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밤 증거를 모았습니다. 대화 녹음, 동영상 촬영, 문자 메시지 캡처, 휠체어 밑에 숨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수진은 사고가 나기 전 식당을 할 때 자신이 도와주었던 법대생 정우석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학비를 벌던 청년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이수진은 바닥을 기어 현관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타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정우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그가 땀범벅이 된 이수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절 죽이려 합니다. 이수진은 그동안 모은 증거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정우석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유기 현장이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당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제 인생을 걸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GPS 추적, 녹음, 경찰 긴급 출동,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사장님, 곧 도착합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수진의 회상이 끝납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우리 남편한테 깜짝 선물 전해줘야죠. 밤 10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경찰차가 조용히 들어섭니다. 이수진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을 올려다봅니다. 12층,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얼핏 보입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죽은 듯이 앉아있던 이수진은 없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심판자만 있을 뿐입니다. 12층 도착. 복도를 걷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립니다. 1205 집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수진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띠리리리. 문이 열립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풍깁니다. 샴페인 향과 배달 음식 냄새. 현관에는 낯선 여자 구두가 내 슬리퍼를 밀어내고 놓여 있습니다. 빨간 하이힐. 3개월 전에 내 손등에 뜨거운 죽을 쏟았던 오지혜가 신었던 바로 그 구두입니다.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건배. 아, 속 시원하다.
그 냄새 나는 짐짝 치우니까 집이 넓어 보이네. 오지혜의 목소리입니다. 한태민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이수진은 구두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거실로 걸어갑니다. 또각, 또각, 웃음소리가 뚝 끊깁니다. 누구세요? 한태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수진은 대답 대신 거실 조명 스위치를 탁 켭니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소파에는 한태민과 오지혜가 엉겨붙어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과 치킨이 널려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이수진에게 꽂힙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한태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지혜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립니다. 귀신. 한태민이 소파 뒤로 뒷걸음질 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산속에 버리고 온 하반신 마비 아내가 지금 두 발로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한태민은 소파 뒤로 몸을 구겨 넣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살려줘. 이수진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귀신? 내가? 이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거실에 울립니다. 오지혜가 비명을 지릅니다. 헉! 귀신이 말도 하잖아.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체라며. 이수진이 대답합니다. 왜 내가 죽어서 돌아오길 바랐어? 아쉽게 됐네.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너희들 데려가려고 다시 돌아왔거든. 한태민이 손가락질하며 더듬거립니다. 너 다리가. 내 다리가 뭐? 이수진이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발끝을 까딱거립니다. 놀랍지? 6개월 전부터 멀쩡했는데 당신이 몰랐나 보네. 뭐라고? 6개월? 이수진이 소파 위 낡은 방석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방석 속에서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 도장이 툭 떨어집니다. 이걸 찾았니? 한태민. 한태민의 얼굴이 흙빛이 됩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나를 속인 거야? 이수진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속인 게 누군데? 당신이 내 재산 뺏으려고 생쇼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증거 모으느라 피눈물을 흘렸다. 이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어버려라, 이수진. 네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섬에서 한태민이 했던 말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한태민은 떨며 이수진의 발목을 잡으려 기어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이수진이 그의 손을 발로 걷어찹니다. 설명은 저분들에게 하시지. 이수진이 현관 쪽을 가리킵니다. 숨어있던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한태민 씨, 오지혜 씨, 살인 미수, 유기치상,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오지혜가 소리칩니다. 나 아니야.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야. 난 몰라. 한태민이 고함칩니다. 닥쳐, 이년아. 내가 꼬드겼잖아.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추악한 모습. 이수진은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지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건 내 손등에 뜨거운 죽 쏟은 값이야. 돌아서서 한태민의 뺨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건 내 3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값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2주일 후 지방법원 형사 2부 법정. 이수진은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에 한태민과 오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한태민은 배우자를 외딴 섬에 유기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공판을 진행합니다. 한태민은 고개를 떨구고 오지에는 흐느낍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수진. 복도 공기가 차갑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정우석 변호사가 묻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숨이 조금 막힐 뿐이에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사장님은 오늘 이긴 게 아니라 묶여있던 끈을 끄는 겁니다. 묶여있던 끈을 끄느니 손이 허전한 게 정상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며칠 후 이수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입니다. 한태민입니다. 수진아, 한 번만, 면회 한 번만 와줘. 그의 목소리는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이수진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한태민 씨, 당신이 내게 했던 말 기억하나요?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당신이 내 인생에 닿는 운명은 거기까지예요. 전화를 끊습니다. 정우석 변호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옵니다. 사장님, 담보 설정된 부분 다 풀렸습니다. 땅도 건물도 전부 사장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이 납니다. 돈이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돌아왔다는 게 그렇게 서럽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한 달 후, 이수진은 작은 식당을 계약합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저 내 손으로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수진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수진 석자에 목이 맵니다. 30년 동안 누구 아내로만 살았지 이수진으로 불린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이수진은 따뜻한 국을 내놓으며 말합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말은 손님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자신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뜨거운 걸 급히 삼키면 데인다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집이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그 조용함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조용함은 내가 지켜낸 조용함입니다. 창밖에는 겨울 나무가 서 있습니다. 잎은 다 떨어졌는데도 가지는 꼿꼿합니다. 이수진은 생각합니다. 다 잃어도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맨손으로 식당을 일구던 그때처럼 씩씩하게 살아가야겠다. 이수진은 천천히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한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죽음을 축배로 삼는 걸 봤다면 그때도 가족이라는 말로 참을 수 있었을까요? 이수진은 두 다리를 한 번 더 꼭 눌러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 뒤에 실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내 운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